2005년 10월 미국 뉴욕. 전 직장 동료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연막탕을 터뜨린 피터 브라운스타인. 소방관으로 가장한 그는 연기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여성의 집에 방문. 미리 준비한 마취제로 기절시킨 뒤 무려 13시간이나 여성을 성추행했는데요. 브라운스타인은 명문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IQ 185의 수재로 그의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처럼 보였고요. 조사 과정에서 본인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저기다 썼네. 뭐 너무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죠. 근데 뭐 어쨌든 범행을 인정했잖아요. 네네. 처벌 바로 받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브라운스타인은 법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범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브라운스타인 측 변호사는요. 브라운스타인은 당시 목류병과 같은 상태로 범행 의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브라운스타인이 망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범행 의도조차 형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또 저 좋은 머리 나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신미약이 아니라 범행 의도를 가질 수조차 없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동물로 착각해서 사망케 한 총기 오발 사고처럼 사람을 죽이려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면 미국 형법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데요. 브라운스타인 측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럼 저 사람은 사회에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게 이성으로 컨트롤 안 되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브라운스타인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학적 증거를 제출. 바로 두뇌 단면 영상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들이 뇌에서 대사 활동이 활발한 곳인데 브라운스타인의 두뇌를 보면 의사결정, 행동의 계획, 수행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일반인보다 저하된 상태라는 겁니다. 당시 배심원들은요. 몽유병같이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범죄가 13시간이나 지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13시간 길지. 어떤 정신질환이든 범행을 의도하고 계획할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두뇌 단면 영상 증거는 인정받지 못했고요. 결국 브라운스타인은 유죄가 인정돼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Q 185가 18년 동안이나 썩고 있는. 108년 받았어야 되는 건데. 2019년 5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의 한 재판장.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cealing the death of another. 자, 사건이 이랬습니다. 때는 2017년 10월 미국. 코트니 마리벨은 생후 2주 된 딸이 사라졌다며 911로 다급히 신고,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집 주변 숲속에서 아이를 찾았지만 이미 아이는 싸늘한 시신이 된 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에는 둔기에 맞은 듯한 외상까지 있었습니다. 생후 2주면 뭐냐면요. 그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직전에 애기 씻기는 교육을 받거든요. 그걸 못 씻겨갖고 어디를 좀 세게 잡아가지고 얘가 어디 부러질까 봐 이걸 벌벌 떨면서 그걸 닦인다고요. 그러네요. 그게 2주예요. 그게 2주. 아이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아버지인 크리스토퍼 맥랩. 아이가 그의 옷가지에 쌓인 채 그가 평소 사용하던 스포츠 가방 안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숲은 맥레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아지트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행동이 되나? 근데 아까 그 초반에 그 대답은 뭐죠, 그러면? 왜 뭐 마치 남일 얘기하듯이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맥레브는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맥레브. 사건 일주일 전에도 아내 벨이 아이를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맥레브가 딸이 태어난
2주 동안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아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딸이 사망했던 시점에 마약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 배심원들은 그에게 가정폭력 및 살인, 시체 은닉 등 8건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 하지만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맥레브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판사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You claim you're innocent, so you tell me what sentence the man or woman that you claim did this should receive. If you ever find out who did them, they deserve to be under the jail. Okay. On the crime of malice murder, I sentence you to life in confinement without parole. On considering the death of another, I sentence you to 10 years of confinement consecutive. 자신은 억울하다며 당당하게 뱉은 한마디로 자신의 형량을 정해버린 범죄자. 부디 다음에는 반성의 말이 먼저 이길 바랍니다. 2004년 미국 마이애미.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마이클 에르난데스는요. 평소 연쇄 살인범을 동경, 급기야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따라와봐. 보여줄 게 있어. 같은 반 친구 제이미 고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 결국 법정에선 에르난데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어릴 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아, 근데 피해자도 너무 가엾고. 그런데 2012년 미성년자에게 가석방의 기회를 주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면서요. 복역 중이던 에르난데스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다시 법정에 선 에르난데스. How sensitive it was because he was always such a good friend to me. And I wanted to apologize to his family, to his mother. I had to learn over years how wrong it was, what I did, and how much pain I caused you. 재판장에서 고개를 떨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난 너무 불안한 게 솔직히 연기일까 봐. 저게 진심이면 그나마 좋겠는데 근데 또 엄청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반성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만히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가만히 돼서 네. 감형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판사는 에르난데스에게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 화끈하네. 반성이 반영이 전혀 안 됐나 보네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에르난데스를 지켜보던 검사는 네, 보여주기식 눈물 잘 봤습니다. 통화 내용을 내가 들어볼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보죠? 에르난데스가 한 여성과 나눈 교도소 내 통화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Why don't you practice your weekend learning how to cry? 뭐야? Oh my God. 야, I may have to stab myself. 와, 열받는다. Oh my God. You better bring a sharp object to the interview. You have something in your hand, Mr. Hernandez? No. Stab. Oh, see, I can... 야, 진짜 나쁜. 자기 죄를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날 좀 찔러볼까? 눈물 안 나면?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러고 앉았잖아, 지금. 괘씸한 범인이네요. 저거는 가중처벌해야 돼. Mad one day.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 드러난 에르난데스의 악어의 눈물. 법이 베푸는 마지막 온정인 가석방 기회마저 뻥 차버린 에르난데스는요. 2021년 4월 결국 감옥에서 지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죄인에게 주는 벌의 목적이라는 게 처벌뿐 아니라 교화에 있는 거잖아요. 교화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역이용하려 한 점이 아주 악랄해 보입니다. 예. 미국 오하이오주의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피고인 키선 윌킨스의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없이 홀로 대변하던 윌킨스가 몸이 아픈 건지 힘들어하더니 갑자기 기절. 결국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머. 너무 극도의 어떤 그 긴장 상태에서 뭐가 확 왔나요? 아니면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 지병. 그런데 말입니다.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뒤 재판을 속행. 윌킨스에게 징역 48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 The defendant is slouching over to the side and acts like he's 사실 윌킨스는 아파서 쓰러진 척 연기.
그러니까 꾀병을 부려서 수차례 재판을 연기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스멜링 솔트를 윌킨스의 코앞에 가져다 대자 기절한 줄 알았던 윌킨스가 즉각 반응, 움찔하며 바로 눈을 떴습니다. 꾀병이었어요. 저러거나 간지럽히면 돼요. 간지럽히면 못 견뎌요. 야, 이게 이제 꾀병을 부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죄가 확실하니까 어떻게든지 좀 연기해 보려고 꾀병을 부린 거죠. 2018년 9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 최근 들어 11살 딸이 이유 모를 구토 증세를 보이자 걱정이 된 부모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단 결과 아이가 구토를 한 건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이후 부모는 딸에게 조심스레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 교장 선생님이 숙직실에서 저를 괴롭혔어요. 도가니네, 도가니. 딸을 임신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던 겁니다. 진짜 아휴.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이 기사가. 왜냐면 내가 하면서 제일 싫었어. 그치. 2018년 7월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11살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선생님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가 소녀를 숙직실로 부른 건데요. 그리고 소녀가 숙직실로 갔을 땐 교사 아비셰크가 아닌 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뭐야 이거? 이후 그는 11살 소녀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거 지옥이지 학교입니까, 저거? 그렇게 된 거죠, 저의 아니, 저거 아이한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지옥이야, 생지옥. 아니 11살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이게? 11살 아이는 또 선생님 말 잘 듣는다고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교장 아르빈드는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소녀에게 몹쓸 만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소녀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거를 서로 짜고 그런 짓을 하지? 난 정말 이런 게 절대 다수가 이런 건 아닐 텐데 극소수일 텐데도 이런 건이 하나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학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학교를 어떻게 보내나.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2월 14일 인도 법원의 최종 판결. 교사 아비셰크에게는 약 75만 원의 벌금과 종신형이 또 교장 아르빈드에게는 약 150만 원의 벌금과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시키면 뭐합니까? 이 소녀 인생 이미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앙 응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응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응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응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CCTV에는 집주인이 응가이돈을 무참히 살해하는 현장을 포함해 응가이돈이 사망하기 전 35일 동안 계속해서 그녀를 학대하는 집주인의 만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가 죽이려면?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루가야는 응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 아니에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응가이돈.
하지만 그녀는 2016년 7월 무르가얀과 무르가얀의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 걸쳐 폭행을 당하다 결국 24살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도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르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르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당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뭐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아이를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카시트에 묶여있던 두 아들은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찍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젠은요.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처벌의 어떻게 의미가 살아?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펑 씨가 숨을 거두었다는 요양보호사 천이핑의 연락이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얘기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두 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맡은 지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사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닌 노인들의 단순 급사로 마무리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자격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입니다. 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가격했습니다. 왜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2018년 4월 미국 위스콘신주 7살 꼬마 에단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온몸이 꽁꽁 언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에 타박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대체 7살 꼬마 에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남매를 키우는 싱글맘 안드레아 에버렛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 모습이 목격되자 아동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엄마 안드레아는 아이들 임시 보호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혹시 저희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순하고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데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낸 건 엄마 안드레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되레 더 학대를 한 겁니다. 아, 안 그래도 학대받던 아이들인데 왜? 아니 근데 왜 데려간 거야? 왜 학대를 해? 그러니까 왜 학대 데려가서 왜 학대해요? 아이들은 매일 2시간 동안 무려 20kg의 통나무를 끌어야 했고요. 삼촌 데미안은 어린 조카들을 감싸주긴커녕 감시와 폭력을 행했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4남매 중 7살인 에단을 한겨울 언 땅 속에 생매장하듯 파묻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30분이나 추위와 공포에 떨다 결국 정신을 잃고만 에단. 그제야 겁이 난 삼촌은 급히 아버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에단의 엄마 안드레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체온이 23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 뒤 결국 에단은 끝내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할머니와 큰할아버지는 아동학대와 방관 혐의, 또 삼촌 데미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7살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린 삼촌은 조카들 때문에 집이 어지럽히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며 인면수심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할 소리냐.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아 정말. 아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심령 사진이야?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아, 안 돼.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액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두 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이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러시아의 한 병원. 한 소녀를 진단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 돼. 산부인과 불안해. 왜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베로니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베로니카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한 이들은 놀랍게도 친부모였습니다. 아니 왜 부모님이 애를 결국 강간과 소아성애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베로니카의 부모. 그런데 우린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교육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이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엄마. 그래서 아이가 크면 성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왕이면 아버지와 첫 경험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정말 사이코예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를 한 아빠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 친부모의 끔찍한 행각에 12살 어린 딸은 주변에 말도 못하고 홀로 끔찍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아 근데 저 딸은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치유하는 데만 몇십 년일 겁니다. 치유가 될까요? 몇십 년이라고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는 딸 베로니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입증돼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폭행이 아니라 딸을 위한 성교육을 한 거다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난해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쇠사슬에 묶여?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은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화목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진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죗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고등법원. 재판 중이던 판사는 한 남성을 향해 재판 방해하지 말고 당장 그 입 다무세요. 야, 판사가 저 정도로 화를 내요? 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시 법정에서는 피고인 루이스 바라카몬테스가 4년 전인 2014년 경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뭐야? 아니, 살인범이고 경찰관을 2명이나 죽였으면 중범죄자인데 뭐 희생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법적 처벌 당연히 받는 거지만 그렇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사과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적반하장의 주제라. 당연하지 않은 놈들만 나오는 거구나. 당시 바라카몬테스의 변호사는요. 당시 피고인은 약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힘겹게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변호사가 열변을 토하던 사이 살인범 바라카몬테스는요. 정말 뻔뻔하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아니, 왜 웃어? 왜? 아, 괜히 응? 정신적으로 좀 안 좋다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 그래도 자기의 살인죄를 재판하는데 웃음이 나오나? 하지만 경악스러운 살인범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살인을 예고했네요? 사페요, 사페? 유족들이 그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방청객으로 들어가 있겠지. 그렇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끔찍한 살인범의 모습에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고요. 그는 정말 혐오스럽고 사악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좀 합의하고 좀 사죄하고 그러면 형량을 조금 줄여주기도 할 텐데. 아니, 저거는 뭐 완전 포기한 건가? 뭐 오죽하면 판사가 호통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저 웃음기 싹 사라지게 큰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정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추가 살인까지 예고한 살인범. 극악무도한 바라카몬테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의 웃음. 본인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추악한지 평생을 지옥에서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미국 17세 소년 단테 라이트는 1년여 전 18세 소년 조던 콜리의 옷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도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엄마 캐런 클리는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에이구. I've lost my only child, my son, my baby, my friend. More than that, I've lost laughter and love. 어머니가 눈물을 참질 못하시네. 계속 눈물이 나시네 그냥.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그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유족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웃음을 잃었습니다. On the nights I managed to 하지만 sleep, I wake up 모두의 hearing 미래를 my 위해 son's scream for me. 아이들을 Said I have to 용서하겠습니다. realize all the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100% 이해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 가해자들은 평생 갚으며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평생. 유족들이 흐느끼며 말을 이어가는 그때. my life. I feel hate in my heart. Here 왜 웃어? I hope that every time you want for a jacket, 너무 저 웃음이 끔찍하고 소름 time you 돋네요. want for shoes. 처벌도 반성을 하라고 내리는 건데 그럼. 이게 약간 의미가 뭐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런 선처가? 네. 오열하는 유족 앞에서 비웃음을 흘린 살인범 라이트. 심지어 그는 유족들에게요. I just want to tell y'all I'll be home soon or I'll be Keon. I love my family. 라이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유족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마치 유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합의했고 미성년이니 크게 뭐 별일 없겠지 이걸 알고 저렇게 까부는 거군요. 아 근데 처벌이라도 좀 판사님이 세게 내렸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법은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라이트를 유심히 지켜보던 판사는요. Sentenced by the parties, but watching you sit there, smile, and laugh, and shake your head like this was no big deal, I'm very tempted to just say, I'm not going to accept this sentence agreement. We'll go to trial, and if you're convicted of felony murder, you'll go to prison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means you'll die there. That's what I'm tempted to do. 아, 잘하셨다. 판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유족의 선처와 합의를 배제하고 최고 52년형을 선고. 판결에 놀란 라이트는 굳은 표정으로 다급하게 변호사를 재촉했지만 별 수 없었고요. 결국 라이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2013년 4월 미국의 브루클린. 31살 남성 로버트 잭슨은 도로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조수석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방 통행인 도로에서 웬 차량 한 대가 역주행! 급기야 그 차는 마주오던 트럭을 피하려다가 잭슨이 탄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일반 도로인데 역주행이라니까 이거는 진짜 큰 잘못이고. 그렇죠. 지금 접촉사고라고 하셨잖아요. 접촉사고인 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역주행은 큰 사고 나요. 진짜. 가만히 이제 주차해놓은 차에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냥 정말 자다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여자친구 차인데 제가 잘 얘기할 테니 자동차 긁힌 것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우리 차에 달려들었잖아. 가해 차량에서 내린 두 남성은 정말 뻔뻔하게도 사고를 내놓고는 오히려 피해자인 잭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겁니다. 야, 이거 황당해서 약간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역주행에서 본인이 잘못해 사고까지 냈으면은 이거 정말 싹싹싹싹 빌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배송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블랙박스나 CCTV 사고 장면 찍혔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들은 마치 CCTV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CCTV가 작동되지 않는 걸 봤는지 갑자기 당신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잭슨을 체포한 가해자들은 경찰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탄 차량은 경찰차였습니다. 경찰차가 역주행을 했다고? 근데 잭슨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말려요. 일반 운전자도 아니고 여기는 공권력이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완전 힘의 불균형이 엄청난 거잖아.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잭슨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힘든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잭슨은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뭐가 하나 나갔네. 내가 볼 때 주변에 누군가가 찍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현장 인근 건물의 한 CCTV에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뒤늦게 확보한 것입니다. 사고 당일 가해자인 경찰들이 이 CCTV는 놓친 듯합니다. 이후에 뉴욕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무서운 게 경찰에 이런 억울함을 밝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뒤집어 씌워요? 너무 무섭다. 야, 이건 나쁜 사람들이야. 본인 인생을 망쳤네. 지난 4월 미국 중국계 이민자인 61세 남성 야오 판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직 후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늦은 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야오. 결국 그는 뇌출혈과 안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유, 너무 심하게 맞았다. 이게 왜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그래요? 혹시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아닌가요? 폭행을 심하게 당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사흘 뒤 야오 폭행범으로 49세 남성 제로드 파웰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야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파웰. 뿐만 아니라요. 제가 아시아인 강도들한테 당했는데 그 남자가 강도들과 한패가 분명해요. 내가 피해자라고요. 파웰은 사건 전날 아시아인 강도단에게 돈을 뺏겼는데 야오가 그 강도단의 일원이라고 주장. 그리고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야오가 자신을 조롱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 그럼 맞은 사람이 강도였다 이거죠? 예, 그렇게 주장한 거죠. 난 정당방위였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조사 중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왜 이유가 왜
왜 사람 죽겠네. 쓰러진 야오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파웰. 심지어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요. 야오가 깡통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어서 야오의 머리를 발로 찼어요. 이 사건은 아시안 혐오 범죄로 보도되며 세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폭행을 하고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너무 뻔뻔하네요. 저도 영상 없었으면 유야무야 됐을 그러니까요. 일이네요. 아니 근데 저거는 너무 사람을 세게 폭행해서 혼수 상태까지 갔다니까. 맞아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저 정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파웰은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증오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정말 뻔뻔하게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돼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얄팍한 거짓말로는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겁니다. 길을 걸어가던 남성 진 씨에게 갑자기 지나가던 개가 달려들었는데요. 목줄을 일단 안 했죠. 아니 근데 갑자기 공격하듯이 뛰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건가요?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건가요 또? 아 나 그 말 제일 싫어. 아 제일 싫어. 듣기 싫어 죽겠어. 자,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개는 매섭게 짖으며 진 씨를 위협.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에 당황한 그는 발길질 신용을 하며 개를 쫓아냈고요. 위기를 모면한 진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견주는 정중히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아기 놀란 거 안 보여? 당장 우리 애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해. 와 정말 창조적이네요. 진짜 창조적이네. 자, 더 가관인 거는요. 진 씨가 황당한 상황에 당연히 사과를 거부하자. 朝我脸上吐了一口口水，然后呢，我就反击，他开始打我。 어? 오히려 때리는 거예요? 자, 견주들은 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며 폭행까지 행사했고요.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감까지 안겨줬습니다. 몰상식이구나 몰상식. 아유. 너무 황당하네. 아니 자기 반려견들이 저렇게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했다고 해야지. 당시 지나가던 행인들의 신고에 공안이 출동해 조사를 벌였고요. 진 씨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견주들에게 각각 8일과 5일의 구류와 약 8만 5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에휴. 이에 분노한 진 씨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사람들 역시 뻔뻔한 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키울 자격이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두 뻔뻔한 견주 외에도 중국 내에서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중국 정부는 동물법을 제정. 2021년 5월부터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동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무책임한 견주들로 인한 반려견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주는 개를 돌볼 책임이 당연히 있고요.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도록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못 고르면은 키우면 안 돼요. 그럼.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엔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 반려견이 귀한 만큼 타인을 존중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는 걸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8월 18일 베트남 북부 방린성 한 여성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 남성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니 종업원이 뭐 잘못해서 지금 사장님한테 혼나는 건가요? 아니면 먹고서 뭐 돈 안 내고 먹튀라고 하잖아요. 자, 여성의 이름은 정티 희엔. 그녀가 무릎 꿇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냐? 얼마 전 희엔은 H식당을 방문한 후 자신의 SNS에 후기를 올렸습니다. 아, H식당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식당 직원이 사과는커녕 음식값까지 다 받더라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희엔의 후기를 본 식당 주인은 그녀에게 다시 식당에 와달라고 요청했고요. 식당을 찾아간 희엔은 식당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갖 비난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또 뭐죠? 설마 진짜 나쁜 옥이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손님 겁박하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블랙 컨슈머 있잖아요. 희엔이 오히려 이 식당을 음해할 목적으로 벌레를 넣고 악의적으로 후기 써서 뭐 그런 식의 보상을 타내려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희애는 SNS에 후기를 쓴 뒤 식당 주인이 식당으로 오라고 하자 당연히 사과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식당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음식에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고?
네가 감히 내 음식에 지적을 해? 식당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무서웠던 희애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문까지 작성해야 했습니다. 아, 이게 앞에 계신 분이 피해자신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이없는데? 아니, 근데 가게의 잘못이잖아요. 벌레가 나온 건 이 위생의 문제고. 정말 전적으로 저 가게가 잘못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주인 티에는 마치 자신의 행동이 자랑스럽다는 듯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신의 SNS에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희엔을 폭행까지 했고요. 정말? 결국 그녀는 식당에서 나온 뒤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왜 자기의 범죄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게 무슨 주인으로서 뭔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건 그냥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죠. 그리고 저 사람 동의 없이 저 사람 얼굴 왜 올려 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후에 타인을 모욕한 죄로 경찰에 체포된 식당 주인 티에는 결국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재판장.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 재판이 끝나면 누가 살인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법정에 선 남자는 32세 로니 오닐. 그는 이 법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요. 바로 피고인과 변호인, 즉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재판에 나섰던 겁니다. 미국 법은 변호를 하는데 자격을 꼭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변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변호가 돼요. 많이 하고 실제로도. 스스로 변호까지 맡았다니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로니 오닐의 혐의는 이랬습니다. 때는 2018년 3월. 동거 중이던 연인 케나타 베런과 자신의 9살 딸을 총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 그뿐 아니라 8살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근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은 자신이 아닌 동거녀 케냐타 베런이었고 그녀를 막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당방위를 주장, 그리고 사법당국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너무 범행 자체가 잔인하고 심각해가지고 이게 누명이면요. 사실 유능한 변호사를 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써서 도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하면.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런데 이 로니 오닐이 스스로를 변호하며 자신만만했던 이유. 재판장님, 제 결백을 증명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증인은 바로 그의 11살 아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들을 결정적 증인으로 세운 건데요.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정도면 정말 억울하고 난 여기 떳떳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로부터 정말로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하자 그는 변호인 자격으로 신문을 시작했는데요. 아들, 아빠가 물어보는 거에 정확히 답해야 된다. 아들아, 내가 널 다치게 했니? 네. 아빠가 절 칼로 찔렀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서 예상 밖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빠는 저걸 기대한 게 아니었겠죠. 아버지가 공포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란 사람은 100% 확신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할 거다. 근데 그게 먹힐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들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아빠가 두 사람 모두 죽였어요. 도끼로 누나 등 머리를 내리치고 집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리고 뭘 억울하다고 지가 지를 변호하고 잡아줬어. 피해자였던 아들의 결정적 증언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 당시 판사였던 시스코는 이 사건은 내가 본 최악의 사건입니다 라고 밝히며 로니 오닐에게 동거녀와 9살 딸의 살인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3개의 종신형과 9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더 불리해진 남자.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2019년 4월 방글라데시 18살 소녀 라피가 학교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
라피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라피의 분신 자살인가 싶었던 이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 사건 당일 라피는 복면을 써 얼굴을 가린 의문의 남성들에 의해 학교 옥상으로 끌려갔는데요. 성추행 고소한 거 당장 철회해. 안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2주 전 학교 교장에게 성추행당해 고소를 했던 라피. 범인들은 라피에게 교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철회를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라피가 끝까지 응하지 않자 그들은 라피의 몸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라피의 죽음을 분신 자살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범인이 어쨌든 자살로 위장을 하려고 그 짓을 벌인 건데 네. 범인은 잡았어요? 가까스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라피가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 남긴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범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라피가 사망 직전에 남긴 결정적 증거. 교장 선생님이 절 성추행했어요. 이 일로 전 죽겠죠. 온몸이 불에 타는 끔찍한 고통을 겪은 라피. 하지만 범인을 밝히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겨우 견뎌내고 죽음 직전 자신의 목소리를 휴대폰에 녹음, 증언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이후 비록 라피는 사망했지만 라피가 남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그 결과 교장이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라피를 청부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라피 살해에 연루된 범인 16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결정적 증언, 말로 표현 못할 고통 속에서도 범인을 처벌하고 싶었던 소녀의 한맺힌 마음 아니었을까요? 2003년 1월 9일 프랑스 9살 소녀 에스텔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한 차량에 의해 납치를 당했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스텔을 찾기 위해 신문과 방송국이 나섰고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지만 끝내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소녀는 에스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이자벨과 파비엔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16년 동안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무려 14명의 젊은 여성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겁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같은 납치범인 건가요? 이게 인신매매 같은 거 아닙니까? 연쇄 납치범 이런 거예요? 2003년 범인은 13세 소녀를 납치하려다가 덜미가 잡혀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당시 61세였던 미셸 프루니레. 수사가 시작되고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그의 범죄 행각. 프루니레는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그중 에스텔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럼 에스텔 사건은 범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일부만 자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루니레가 에스텔을 살해했을 거라는 정황은 충분했습니다. 프루니레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에스텔의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건이 있던 당일 프루니레에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들에게 생일 축하 전화를 걸었다는 것, 실제 통화 기록도 존재했고 기록상 프루니레의 집에서 사건 장소까지 250km나 떨어져 있었기에 그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요. 야, 이게 알리바이는 있는데 결정적인 알리바이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증거도 에스텔도 찾지 못한 채 수사 종결.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16년 후인 2019년 에스텔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정적 증인이 등장하며 프루니레는 에스텔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사건의 키를 쥔 증인의 정체는 바로 그의 아내였던 모니크 올리비에. 그녀는 에스텔 사건이 있던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건 프루니레가 아니라 접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그날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협박당했을 수 있지. 무슨 협박이야? 벌써 범죄가 몇 갠데. 사실 그의 아내 올리비에는 프루니레의 납치와 살인을 도운 공범이었습니다. 프루니레가 체포될 당시 같이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그녀는 푸르니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고 게다가 공범이었으니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6년이 흐른 뒤 에스텔의 가족이 딸의 실종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진범을 잡기 위해 포기하지 않자 용기를 내 나선 겁니다. 아내의 폭탄 증언에 푸르니레도 결국 본인의 죄를 자백. 이미 다른 사건으로 2008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푸르니에는 에스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5월 감옥에서 사망했는데요. 아내의 결정적 증언으로 16년 동안 묻혔던 사건의 진범은 밝혀졌지만 아직도 에스텔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어요? 진범은 설마 바로 그녀의 친구였던 샤이엔이 맞았습니다. 뭐야?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샤이엔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99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출신의 베나비데스는 여자친구의 21개월 된 딸 콘수엘로를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콘수엘로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1개월 아이요. 21개월은 두 돌도 안 된 애잖아요. 방송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좀 계속. 그런데 16년이 지난 2009년 사건은 생각지도 않은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형수로 복역하던 중이던 베나비데스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 베나비데스 사건의 보고서를 재조사하던 다이아몬드 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내가 잘못된 증언을 했던 거야? 무슨 말이야? 이거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예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소아과 전문의로 1993년 베나비데스 재판 당시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콘수엘로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전달받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어떤 증거길래? 궁금하죠? 네. 베나비데스의 항소 변호사가 입수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은 출혈의 흔적이나 성적 학대로 인한 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돼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 재판 당시 중요한 병원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박사는 일부 의료 기록에만 의존해 잘못된 증언을 했던 것이죠. 뭐? 자, 그뿐 아니고요. 당시 콘수엘로의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 병리학자 제임스 디블린 역시 콘수엘로의 내부 부상이 성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 법의학 병리학자와 의료진들의 결정적 증언이 있었으니 배심원단은 베나비데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근데 그 법의학 병리학자는 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법의학자 디블린이 이 사건을 성폭행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본 이유, 당시 콘수엘로는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과정에서 카테터 삽입 시도로 인해 그녀의 성식기가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콘수엘로가 처음 입원할 당시의 상태, 수술을 받았던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디블린과 의료진들은 콘수엘로의 신체가 훼손된 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죠. 야, 이거 그럼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에 베나비데스에 대한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 사건의 배심원단은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근거해 베나비데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자신의 지난 증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고요. 아동학대 분야의 최고로 불리는 전문가 아스트리드 히거 박사 또한 성적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존 부검 결과는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긴 공방 끝에 베나비데스는 26년 만에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왜곡된 증거와 잘못된 증언 때문에 긴 세월을 사형수로 살아야 했던 베나비데스. 억울함은 바로 잡았지만 송두리째 흔들린 그의 인생은 그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2016년 10월 독일의 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폭행을 당한 뒤 강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당시 독일을 발칵 뒤집히게 만든 이 사건의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 후세인 카바리였습니다. 아니, 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건 현장에서 카바리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며 용의자로 지목된 건데요. 이후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 그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다고요. 대부분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저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그럼 뭐 성폭행은 사실이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폭행 증거는 있는데 살해 증거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당시 CCTV도 또 목격자도 없었고 살인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려던 찰나 한 줄기 빛처럼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증거가 재판에서 인정돼 후세인 카바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 그래도 증거가 다행히 나왔네요. 뭐가 나왔을까? 그 증거는 바로 뭐야, 이거? 이 건강 앱입니다. 건강에 저도 쓰는데? 이게 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증거가 되죠? 몇 걸음인 게 나와서 걸렸나? 자,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이 앱이 후세인 카바리의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CCTV처럼 말이죠. 어떻게 그 건강 앱이 기록을 했을까요?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마리아의 시신은 이 다리 아래 강에 유기돼 있었습니다. 네네.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후세인 카바리의 건강 앱은 그가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대박. 경찰은 이 수치가 후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끌고 강둑으로 갔을 때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까지 진행. 후세인의 활동 기록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이게 왜 제가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딱 계단 오르내리면 바로 딱 1이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수로만 잰 게 아니라 네. 이 시간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 시간에 요만큼 이 다리에서 강둑까지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해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나 그게? 살해했다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건강 예비 기록. 2016년 미국 미시간주 2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슈아 하딩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 도중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된 당시 법정에 있던 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정에서 와. 그 경호 인력이 한 2명이 붙는데도 겨우 제압을 와. 하네. 와,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야, 완전히 검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공판 중에. 하딩은 자신을 기소하고 중형을 내릴 것을 법정에 요청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공격, 심지어 흉기를 소매에 숨겨놨다가 검사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재판장.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보안관이 재빠르게 하딩을 제압하며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요. 만약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늦었다면 검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를 죽인다고 뭐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뿐이니까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짓인데. 저 검사는 트라우마 생기겠다. 그럼. 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던 하딩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 삐뚤어진 분노를 검사에게 분출했고요. 결국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 도합 4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뚤어진 분풀이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